두 선비가 우국 충정의 심정으로 나란 일을 논하니 송강별곡. 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4부를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중국 노래자랑인 줄.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소리가 네. 이런 느낌이 안 나네요.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연주를 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왜냐면 지금 이제 그 대회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당원 축제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걸까요? 일단 네. 이 문자 메시지를 그 특정 언론인에게 제공하신 분, 네. 이분은 거의 해당 행위에 가까운 행위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CBS 김규환 논설실장이 처음에 이걸 공개를 할 때 네. 취재를 해오셨군요 하니까 취재가 아니라 입수를 해왔죠. 라고 얘기를 해요. 누군가가 어쨌든 그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거나 제공했으니까 본인이 입수를 해왔다고 표현을 하면서 언론에서 공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가 어떤 정치인에게 뭐 공유를 했거나 보여줬거나 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사가 그거를 그 언론에 보도를 해도 좋다. 뭐 그런 차원에서 제공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본 뜻에 반해서 공개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더더군다나 이렇게 공개를 해서 이게 지금 당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래요? 예. 어제 조선일보가 사설의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없다는 대통령실 사실인가? 이런 사설 제목을 뽑을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의중과 다르게 즉 전당대회에 대한 중립을 계속 천명하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 문자 메시지를 특정 언론인에게 제공하신 분은 정말 적절하지 않은 행위를 했다. 근데 어제 TV조선 보니까 문자 5개 전문 다 공개했는데 네. 오늘은 왜 이렇게 되느냐 막장이다 막 이런 표현까지 기사에 같이 실렸더라고요. 근데 예, 어떻게 우리 이제 보십니까? 송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첫 번째로는 CBS 논설위원이 먼저 각색을 해서 이렇게 야, 공개를 했고 예. 또 최근에 뭐 조선일보입니까? TV조선입니까? TV 그 조선. 기자가 어쨌든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이게 알려지면 파급력이 커서 보수 정당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양지사 이렇게 된 거 공개하겠다라고 공개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는 그러면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를 했냐, 이분들이 어떻게 입수를 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미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문자를 씹힌 이후에 많은 분한테 하소연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소연을 하면서 내용이 구술로만 갔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캡처본이 또 갔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확실하지는 않는 거지만 어쨌든 시작은 김건희 여사 측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건 차지해 두고 이 문자가 처음에 각색된 내용만 제가 봤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어제 나름대로 전문을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이 서로 얽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뭐 경로해서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마음 상하셨죠라는 얘기도 하고 보니까 이 문자에 대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김 여사가 사과할 의도가 없었다고 본인은 해석을 했고 또 이게 공적인 것을 사적으로 얘기한 것도 옳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주장에도 약간 이해는 가더라. 길어지고 저는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쟁점은 뭐냐면 이 당권 주자들이 한동훈 후보의 대응이 부적절했다. 그 당시 사과를 요구해놓고 사과를 한다는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받아놓고는 왜 그걸 씹었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원외위원장들은 그러면 사과를 했더라면 총선 결과 바뀌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 또 분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건데 뭐 공개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거 제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죠. 둘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당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단문을 했으면 사과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그 당시에 정말 사과를 할 의지가 있었으면 그것은 한동훈 전 위원장의 승인을 받거나 무슨 재가를 받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사과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시간 순서대로 재정렬을 해보면 어떤 부분이 발견이 되냐면 이 문자 메시지가 왔던 시점에 한동훈 전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사실상 사과를 하라는 의미였죠. 그런데 1월 21일에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를 받아요. 사퇴 요구를 받고 23일에 그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서 대통령을 만나 뵙고 같이 열차 타고 올라옵니다. 그리고서 1월 25일 출근길에 기자들한테서 질문을 받는데 그때 일문일답을 할 때 제가 언제 사과하라고 했던가요? 라는 말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지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즉 우리는 그 당시에 그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국민들께서 사과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를 받고 대통령을 만나 뵙고 그 다음에 출근을 했을 때는 제가 언제 사과하라고 했던가요? 라는 말을 했다는 점에서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실의 그 당시 의중이 과연 사과를 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이 됐었겠는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죠. 그러면 사과하라고 설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아주 단순화시켜버리면 이것을 누가 왜 이 시점에 공개했는가는 차지해 두고 차제 그거 두고. 문제는 지금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로서 네. 정무적인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판단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서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과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저는 단 한 석이라도 더 국민의힘에게 이득이 됐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동의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아무리 사과할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과를 이끌어내는 게 비대위원장으로서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능력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반대편 세력에서 지적을 하다 보니까 예. 이 문제가 나온 것이고 또 이게 총선 참패의 부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대통령의 오만하거나 독선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서 그런 기저가 깔려 있는 선거였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과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사과나 유감 표명 대신에 박절하다는 표현을 해가지고 저는 국민 분노가 더 커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만약에 사과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러한 어떤 안 좋은 감정들, 국민 정서들이 조금 예. 누그러져서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결론만 따진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이끌어냈어야 됐다는 네. 맞는 것 같아요. 역사의 가정은 없는데 추가로 해서 관련 질문 그 드릴게요. 당시 먼저 왜냐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 최재성 전 수석이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 네. 문자 이전에 뭔가 통화가 있고 나서 연락이 안 되니까 문자를 보냈을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그 통화 내용은 불화 수준. 뭐 거의 안 하겠다라고 하고 마지막에 이제 김건희 여사께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을 것이다. 약간의 함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또 평가하더라고요. 글쎄요. 그 최재성 전 수석은 어쨌든 민주당 분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뭔가 당정 간의 사이를 벌려놓기 위한 의도가 있는 말씀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예. 들어서 제가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요. 예. 뭐 추측에 불과하다고 추측에 생각합니다. 불과하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상황을 한번 되짚어 보면 물론 그 명품 가방에 대해서 그 당시에 사과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2월 초중순에서 2월 말까지 국민의힘의 상황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때 민주당의 비명 행사 공천이 절정에 이르면서 그 당시에 이제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기획관 같은 경우에 안산갑 후보였죠. 160석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다가 경고를 받기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상황이 좋았는데 3월 달 들어와서 이종섭 대사 임명, 그다음에 황상무 수석 발언, 그다음에 의대 정원 2,000명 고수.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나중에 이제 2조 심판론으로 만회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뭐 국민들도 다 보셨고 당원들도 다 보셨기 때문에 이 문자 메시지에 단문을 하지 않아서 뭐 총선에서 졌다 혹은 뭐 당대표 자격이 없다. 이게 얼마나 그 많은 분들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라는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근데 네. 당시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뭐 좋았다. 그러니까 장성민 뭐 후보가 그 얘기했을 때 저는 그 얘기에는 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거에는 등락이 이렇게 있는 건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결과적으로 이 국민의 정서가 윤석열 대통령이 2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거지 그 하나에 대해서 일희일비했던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2조 심판으로 인해서 만회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본질로 돌아가면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과 김건희 여사 간의 신뢰가 저는 당시에도 깨진 것 같아요 이미. 네. 그리고 역사의 가정은 없다고 하는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거 때문에 이제 총선 백서도 안 나오는 거 아니냐, 뭐 내용이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백서는 네. 전당대회 끝나면은 발간은 해야 되겠죠. 다만 전당대회가 지금 한창인데 그 과정 중에 발간을 해서 뭐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자초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그 간명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정치는 국민들 보고 해야 됩니다. 이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이해를 하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모든 문자 메시지 논란을 보면서 국민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에 단문을 했으면 당대표 자격이 있고 단문을 안 했으면 당대표 자격이 없는가? 왜 이 당은 이거 가지고 지금 4일 5일째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하실 거라서 이제는 제살 깎아먹기식의 논란을 내 후보 다 좀 그만하시고 당의 미래를 위한 토론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그러니까 조금 드립니다. 내용 자체가 조금 민감하긴 한데 답을 했냐 안 했냐가 왜 중요하냐면 그것은 그 한동훈 후보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예의 문제인 거예요. 그 예의는 뭘로 이어지냐면 결국에는 대통령과의 관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과 그 당대표의 관계가 왜 중요하냐. 이게 공적인 문제로만 잘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사적인 것을 배제하고 공적인 것만 잘 협력하고 하면 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본인의 배우자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었던 사람과 잘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걱정하는 당원들이 생각보다 많다. 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봐요. 좋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은 끝났고요. 민주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이재명 전 대표와 김두관 전 의원 2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하면 네. 좀 달라질 수 있다. 판세 흔들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저는 참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왜요?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에는 뭐 크게 영향을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혼자 출마를 하게 되면 추대할 거냐 그렇죠. 전국 돌아다니면서 뭐 찬반 투표할 거냐 그래서 뭐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 네. 국민의힘에 힘이 없는 것처럼 이런 얘기 듣잖아요. 갑자기요. 하지만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해 줌으로 인해서 네. 어찌됐건 형식상 그리고 형식상으로는 민주주의 절차가 좀 정해진 것 같고 이제 남은 건 내용상으로도 정말 민주주의다운 민주당다운 선거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두관 후보가 예. 최소 30% 정도는 득표할 것으로 보고 오, 예. 40%가 되면은 이것은 엄청난 선방이다. 왜냐하면 그 어쨌든 민주당에는 항상 주류와 비주류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도 이제 샤이 비주류가 돼버렸는데 네. 이 샤이 비주류들이 그래도 저는 30%가 있고 또 민주당의 그 오랫동안 민주당의 어떤 당권을 잡아왔던 친노 친문 세력들이 지금은 잠잠하게 있지만 네. 어쨌든 김두관 후보를 좀 지원하지 않을까. 그리고 김두관 전 의원이 지금 출마한다고 막 그걸 비난하는 개딸들이 있는데 네. 저는 그러면 안 된다. 오히려 김두관 전 의원이 용기 내서 출마해 주는 것이 이재명 대표를 위하는 일이다. 오히려 혼자 뛰면 얼마나 이재명 대표가 부담스럽고 비난과 비판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민주당원들 김두관 후보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말씀 들어보면은 김두관 후보는 유의미한 대항마가 아니고 그냥 페이스메이커라는 것처럼 들리네요. 그러면은 이제 이건 뭐에 가깝냐면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 같은 겁니다. 네? 뭔가 되려고 어려워. 무슨 말이죠?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 뭐 딱 들으면은 감이 안 오십니까? 뭐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어차피 될 후보는 정해져 있고 사실상 페이스메이커를 위해서 어떤 당 내에서의 양해 내지는 교감하에서 출마한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긴정한 의미의 경쟁이냐라는 것이요. 지금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는 하지만 전국을 혼자 돌아다니면 무슨 의미가 있죠? 그런데 김두관 후보의 출마를 볼 게 아니고 우리 뭘 봐야 되냐면 김두관 후보 캠프에 도대체 누가 갈 거냐 이걸 봐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은 공공연하게 그 이재명 대표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당 아닙니까? 그러면은요 그 아버지를 바꾸려는 사람은 그 당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의원들이 됐든 뭐 지역위원장이 됐든 혹은 뭐 당에서 앞으로 정치적 입지자들이 됐든 김두관 후보 캠프에 가서 이재명 대표가 되면 안 되고 김두관 후보가 돼야 된다고 말하고 다닐 수 있습니까? 그걸 봐야 됩니다. 그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잖아요. 어떤 당협위원장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인데 모 후보에 대해서 딱 뭐 얘기하고 어떤 특정 두 후보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되게 조심스럽대요. 근데 나머지 두 후보에 대해서 좋은 얘기하는 것은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고 박수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저희 민주당도 지금 현재 구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두관 전 의원 도와도 아무런 그 이재명 대표한테 뭐
아, 찍지 않습니까? 찍히는 그런 염려 없다. 왜냐하면 이게 비둥비둥했을 때 너 내 편 안 하고 저 편도 써 그럴 때 화가 나는 건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고맙다. 야 가서 잘 좀 도와주라. 좋은 메시지 좀 내라. 좋은 것 좀 물어봐주라. 이런 상황이 될 것 같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 약속 대련 아닙니까? 약속 대련? 그런데 이제 선거는 어떻게 약속 대련 하고 싶어도 약속 대련이 되지 않고 네. 우리가 그 정도까지 약속 대련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그 정권을 뺏겼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은 민주당은 최고위원 출마하시는 분들 중에 비명을 표방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찾아보기 힘들어요? 지금 전현희 의원만 해도 최고위원 출마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수석 변호인이 되겠다고 했던데요. 그러니까 그 말은 참 이런 말씀 저는 이런 논리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국민의힘이 저희 다 친명입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여당은 대통령이 있고 네. 지금 야당은 당대표는 공식적으로는 물러나 있고 새로 출마하는 단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 친명이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근데 네. 공히 여야가 지금 대권 주자들이 다시 당 대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근데 이제 눈물이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뭐 국민의힘에서도 음. 예를 들어 뭐 원희룡, 한동훈 뭐 이런 식으로 당권 대권을 분리한다든지 나경원, 한동훈, 뭐 네. 윤상현, 한동훈 네. 이렇게 분리한다든지 민주당에서도 이번에 당권은 김두관, 대권은 이재명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 사실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네. 취지가 그렇잖아요. 원래 당권을 잡고 있으면은 또 공정한 어떤 대권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분리해 오던 게 맞았는데 사실 지금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야당으로서 거대 야석이에요. 오히려 이게 수가 적을 때보다 많으니까 많은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와열이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실과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 많은 수를 강력한 리더십으로 통제하고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라는 것이고 이것을 당내에서 이런 공감대가 다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네. 지지받지 못하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하지만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오전에 지금 넘어가면서 저희가 청취율 조사 지금 막 청취율이 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오늘부터 청취율 조사하고 있습니다. 22일까지 청취율 조사 있는데요. 저도 정말 궁금해요. 저희 방송 누가 듣고 있을까? 여론조사로 청취조사를 합니다. 그 전화를 받으셔서 뉴스파이팅 배수입니다를 외쳐주셔야 됩니다. 출연자 두 분도 전화 02로 시작하는 번호가 있으면 받으셔가지고 네. 청취율이다 하면 네. 다른 곳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뉴스파이팅 배승이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기간이기 때문에 안 약속하십시오. 그래도 전화를 잘 받고 있습니다. 약속하시죠. 약속 선서하겠습니다. 있어서 네. 두 분 방송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명은 확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실 소식 또 사건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해서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역시 야당은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은 너무 기승전 특검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경찰도 못 믿겠다. 경찰 그냥 결론도 아니고 이거 지금 수사심의위원회 소집해서 다 자문 받아가지고 결론 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경찰도 못 믿겠다. 공수처도 못 믿겠다. 네. 또 검찰에 대해서는 어제 뭐 치졸한 폭력적인 보복행위를 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네. 그러면 대한민국 수사기관들을 다 못 믿으면은 민주당이 믿는 수사기관은 어떤 수사기관인가? 정말 민주당이 지명한 특검, 민주당이 지명한 검사만 믿을 것인가 이런 부분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뭐 그런 지적 일리가 있고요. 근데 이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이제 쟁점이 이거잖아요. 이분이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수색을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관건인데 사실 통화 내용이라든지 뭐 주변에서 참모들이 들은 내용에 보면 뚝 아래로 내려가서 해라 또 가슴 장화 뭐 신어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경찰은 수중 지시라고 판단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듣는 이 보는 이에 따라서 좀 판단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성근 사단장과 하급장교 2명 총 3명은 송치를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임성근 사단장의 직속 부하가 이제 여단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임성근 사단장을 뺀 이유가 작정 통제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권 아니고 월권 정도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단장도 작정 통제권이 없어요. 그러면 여단장하고 임성근 사단장하고 쉽게 말해서 한 세트거든요. 그런데 왜 임성근 사단장은 작전 통제권이 없어서 뺐는데 작정 통제권이 없는 여단장은 왜 포함을 시켰는지 저는 그게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다시 한번 저희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 좀 밝혀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수변 수색하고 수중 수색은 구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네. 어제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 보면은 어쨌든 임성근 사단장이 알고 있었던 그 수색 지침은 그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포병 대대장이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 받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지침을 변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은 부송치 결정이 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야당이 계속 의문을 제기하시는데 그러면은 과연 계속 특검을 하자고 하는데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목적이면 이 특검을 민주당이 지명해야 됩니까? 또는 뭐 비교섭 단체 야당이 꼭 지명을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정말로 이게 뭐 군인의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고 진실을 밝히는 게 목적이면요. 그렇게 특검 추천권에 집착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점점 이것은 다시 한번 그래도 확인해 보자라는 그런 명분과는 멀어지고 실제로 추구하는 바는 매우 동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검 추천권에 대해서 이미 몇 차례 많이 얘기를 그러니까요. 했으니까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어쨌든 간에 민주당은 그 야당이 추천하는 그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가 지금까지 성공한 특검이 두 가지 사례가 있어요. 하나가 박근혜 그 최순실 국정농단 그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검사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그 야당이 추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속한 정당을 배제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드루킹 이것도 저희가 민주당 정부일 때입니다. 그때 민주당이 배제됐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드루킹 특검과 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 성공한 특검이라고 이제 꼽아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또 그런 걸 또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수사해야 되는 이 특검으로 향할 건데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그 추천을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본질적인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진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안을 두고 여당과 야당이 조금 합의를 좀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좀 끝나야지 이 합의는 이루어질 수 협의라도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이 지점에서 하나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네. 조금 전에 성공한 특검이라고 하셨는데 네. 성공한 특검이 뭔지를 정확하게 정의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기소해서 유죄 판결이 나야지만 성공한 특검인 게 아니에요. 자,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계속 죄가 없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면은 성공한 수사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한번 답을 해보셔야 됩니다. 즉 죄가 없으면은 죄가 없다는 것을 정확히 밝혀내야지 그것이 공정하고 정확한 수사예요. 맞아요. 그것이 성공한 특검입니다. 그리고 죄가 있으면은 죄가 있는 사람을 기소하고 처벌받게 해야 그게 성공한 특검이에요. 즉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밝혀져야지 성공한 특검인 것이지 누군가를 기소를 하고 유죄가 나와야지만 성공한 특검인 게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드루킹 특검이나 최순실 특검만이 성공한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한 특검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실패한 특검인가요? 객관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면요. 그거에 가치를 두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대법원장이 추천했던 BBK 특검 같은 경우는 이명박 당선인 시절에 무혐의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죄가 밝혀져서 감옥 갔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진실을 제대로 못 밝힌 것이고요. 나머지 세 개의 특검을 보면은 잠깐 내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드루킹 특검하고 박근혜 최순실 특검은 반대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성과가 있었던 특검이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요. 죄가 있는 사람을 처벌받게 하고 죄가 없는 사람은 그 혐의가 당연한 거죠. 없다는 것을 네. 정확하게 밝혀야 되는 것이 특검의 목적인 맞아요. 것이지 아무나 잡아넣고 재판받게 그럼요. 하는 것이 특검의 목적이 아니라는 맞아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네. 저는 민주당은 어쨌든 간에 대통령을 수사하는데 대통령에 속한 정당에 추천하는 특검이 맞냐라고 그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은 국민들이 판단하고 저희한테 동의를 많이 해주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추천 특검은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그 BBK 특검만 했던 게 아니라 사할린 유전 특검 네. 때도 했었고 검사 네. 스폰서 특검 때도 했었고 디도스 특검 때도 했었어요. 세 번이나 민주당이 발의해서 민주당이 원하는 맞아요. 안대로 통과됐죠. 자, 근데 이제 잠깐만 사할린이나 여기까지, 그런 것들은 여기까지만 대통령을 하겠습니다. 수사하는 게 아니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민주당의 검사 탄핵 후폭풍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성윤 의원은 본인이 그 탄핵안을 발의했던 박모 검사 내가 이름을 밝힌 적이 없다 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니까 좀 발백이라는 거 아니냐 하고 또 민주당도 검사 탄핵안까지 가는 거 아니라 조사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발을 빼는 것 같습니다. 검사 탄핵의 후폭풍 어떻게 보십니까? 자, 누구부터 하실까요? 자, 1분씩. 아니 민주당 의원 전원이 다 서명해놓고 네. 이제 와서 조사만 하자는 거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비겁한 거죠. 그리고 우리 헌정사상 그 법사위에 내려서 조사하는 거를요. 네.
국민의힘이 맨날 하자고 할 때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지난번에 장관 탄핵, 뭐 예. 법관 탄핵, 검사 탄핵할 때 계속 본회의에서 그 법사위 회부 조사하자는 거를 민주당이 부결시켰습니다. 왜? 바로 직무정지를 시키고 싶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안 하다가 이제 와서는 그 대단히 부실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는 거가 다 드러나니까 법사위에 회부해서 조사만 하자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더더군다나 지난번 해병대원 청문회에서 봤듯이 결국에는 그 검사들 불러다가 망신주기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충분히 제기되고 있죠. 근데 조사만 하자는 거 아닙니다. 네. 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고 네.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실 이 탄핵에 대해서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 저부터도 좀 그렇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우리가 아무리 그리고 또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걸 인지했으면 또 바꾸는 용기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비난과 비판은 저희가 수용을 해야죠.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어쨌든 간에 이 탄핵이라는 것은 어쨌든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곽상원 때문에 의원 같은 경우에 기꼬표 던졌더라고요. 곽상원.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곽상원 의원 같은 주장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민주당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원이 다 찬성했다고 해서 이것을 그러면 탄핵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 회부해가지고 됐으니까 네. 그래서 조사해가지고 만약에 이것을 탄핵의 일을 사안이 아니다. 그럼 저는 과감하게 어떤 비판이나 비난을 저는 감수하고 공수처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 그게 네. 잘못되면 과거에 안동환 검사처럼 위법성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위법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역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작은 죄라도 있으면 처벌받을 수 있게 저는 공수처로 보내야 될 상황이면 보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아주 그냥 마무리가 좋았어요. 예, 이게 있으니까 좋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송강별곡의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송영호 국민의힘 법률전문위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